때는 2004년 9월 14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엄마가 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딸은 국립대 미술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졸업하고 뭘 할까 하다가 교사가 되려고 임용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공부도 해야 되고 당시에 부쩍 힘들어했다고 해요. 전날에도 오후 9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돌아와서는 여전히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딸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고생하는 딸을 위해서 예쁜 도시락도 만들어 놓고 또 딸이 오늘 학교 가는데 차비로 쓸 13,000원을 식탁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오전 8시 55분쯤 엄마가 평소에 테니스 동아리에서 취미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테니스 원래 대회가 있었던 날인 거죠. 그래서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뒤 엄마는 밖에서 테니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후 8시 20분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집 문을 열었는데요. 딸의 가방과 또 아침에 싸준 도시락, 그리고 딸이 평소에 아끼던 카메라가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죠. 현관에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시작된 이 핏자국이 쭉 딸의 방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핏자국 사이에는 딸의 귀걸이도 보였고요. 엄마가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핏자국이 연결된 딸의 방을 열었어요. 방문을 여니 딸은 침대 위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테이프에 감긴 끔찍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어요. 특히나 테이프는 딸아이의 얼굴에 칭칭 감겨져 있었는데요. 머리에 감겨져 있는 테이프를 엄마가 황급히 뜯어냈는데 딸에게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건 현장은 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숨긴 채 발견된 딸은 당시 22살의 대학생 김씨였죠. 엄마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조차도 이 끔찍한 상황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당시의 김양은 침대 위에서 양팔이 등 뒤로 꺾여서 머플러로 묶여 있었어요. 그녀의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택배 같은 거 할 때 이런 테이프 쓰잖아요. 우체국이나 또 택배 붙일 때 이런 테이프 쓰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 테이프로 머리와 얼굴 전 부분이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서는 코피 자국이 있었고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김양이 가지고 있었던 지갑과 또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는 모두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추측을 해보자면 범인이 한 장 한 장 지갑의 내용물을 보면서 바깥으로 빼놓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이 있었는데요. 안방의 서랍장은 모두 열려 있었고요. 누군가가 와서 이곳을 뒤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의 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뒤진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없어진 건 엄마가 아침에 차비하라고 뒀던 식탁의 13,000원과 김 씨의 휴대폰 전화만 없어졌어요. 부검을 했을 때 김 씨의 머리 쪽 7곳에 상처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을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누군가가 머리채를 잡고 김 씨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서 생긴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 군데군데에서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발견됐는데 그건 그녀가 수차례 구타를 당하면서 난 상처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죽었을까요? 머리채를 붙잡혀서 구타를 당해서? 아니요.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사인은 비구 폐쇄로 인한 질식사였어요. 머리에 칭칭 감겨진 비닐 테이프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서 숨진 거였어요. 자,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학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 당시에 그녀는 하의가 벗겨져 있긴 했지만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즉 외출을 하려고 했던 참이었던 거죠. 엄마가 싸줬던 도시락이 원래 식탁에 있었는데 현관 쪽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책을 다 넣었던 가방도 그곳에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 김 씨는 분명히 자기 집에서 이미 바깥으로 나가려고 현관까지 왔던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현관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문을 연 후에 공격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쩌면 김 씨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누군가가 김 씨가 문을 열어주니까 집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김 씨의 집은 아파트 15층짜리 건물의 13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낮에 범인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 좀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증언이 있었어요. 이 김 씨네 집 아래층에 사는 주부가 내가 십자수를 하고 조용히 집에 있었는데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위층에서 막 쿵쿵쿵 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위층 주민도 꽃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꽃집을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한 오전 11시쯤에 출근을 하려고 승강기를 기다리면서 아래층을 봤는데 스포츠형 머리를 한 남자 2명이 가는 것을 봤다고 말한 거예요. 부검을 했을 때 김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사이로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핸드폰이 사라졌죠. 그 핸드폰 추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은 같은 날 오후 12시 49분 광주 서구 월산동의 한 대학 한방병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히게 돼요. 발견은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 씨의 어머니는 테니스 모임에 갔었어요. 김 씨의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이미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한 상태였어요. 그럼 김 씨의 오빠는요? 오빠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 이 집에 김 씨만 남아있고 어머니는 8시 55분쯤 이미 집을 나섰고 이 틈을 타서 범행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더욱더 소름 돋는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이 범인이 김 씨 집에 들어와서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경찰이 김 씨의 방에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누군가가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이 나왔어요. 분명히 김 씨를 빼고는 이건 비어있는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사망 추정 시간이 9시부터 10시예요. 그러면 이미 김 씨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은 그 집에 남아서 계속 인터넷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 소름 돋죠. 태연하게 김 씨를 침대에다 두고 나서 컴퓨터까지 사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범인의 지문이나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더욱더 답답한 건 현관문을 포함해서 집안
집안을 다 뒤졌잖아요. 근데 이 집안 어떤 곳에서도 지문과 신발 자국이 나오지 않았어요. 범행 현장에서 신발 자국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렇게 누군가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신발 벗고 들어왔겠어요? 설마 여기에? 분명 집안 곳곳을 다녔을 텐데 어떠한 자국도 그리고 어떠한 지문도 남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범행에서 사용된 건 머플러와 비닐 테이프예요. 머플러 또한 김씨 집안에 있던 거고요. 비닐 테이프 또한 김씨 집에 있던 거래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 CCTV 없었대요? 없었대요. 당시에는요. 이 사건 이후에 CCTV가 설치됐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김 씨는 발견 당시에 하의가 벗겨져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범인이 어떤 짓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게 되죠. 김 씨 체내에서 남자의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게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아니다라고 여부를 단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몸을 부검을 했지만 범인이 김 씨를 성폭행했다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요. 자, 너무나 답답한 사건이죠. 경찰은 이 사건 이후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정말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김씨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평소에 김씨가 어땠는지, 김씨 혹시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김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워낙 졸업 준비로 되게 바빴고 또 힘들어했고 근데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 새로 사귄 남자친구 얘기도 우리한테 하고 뭐 별 문제 없었는데 평소에 원한 살 일을 할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가 김 시인의 집에 띵동을 했는데 쉽게 문을 열어줬다? 혹시 남자친구? 김 씨는 이 사건 이틀 전에 남자친구의 면회를 다녀왔어요. 남자친구일 리가 없죠. 군대에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래도 경찰은 현 남자친구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들의 DNA 11명, 그러니까 이 김씨 주변에 있던 11명의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의 DNA를 다 채취했어요. 그래서 김씨 체내에서 발견된 그 유전자와 비교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DNA 판독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는 거고 전 남자친구는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그 당시에 대학 동아리방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언가 강도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일 수 있어요. 또는 변태 성욕자나 정신장애자의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0명이 넘는 여러 가지 통화 내역도 뒤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 다 수사했어요. 게다가 범행 수법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칼을 들거나 둔기를 들게 되죠. 그런데 직접적인 사망 사인이 질식사예요. 테이프로 인한. 누군가를 머리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죽인다는 건 이미 그런 방식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즐겨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서울과 인천 각각의 등지에서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들을 다 조사했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답답해. 경찰은요, 지금도 이 유사 수법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혹시 이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성이 있지 않은지 아직도 캐고 있다고 해요.
사건은 광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으로 넘겨오게 됩니다. 그 전담팀은 지금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걸 캐비넷 속 안에서 서류로만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단서가 부족했으니 당연히 경찰도 수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발견한 김 씨의 어머니겠죠. 당시에 발견한 그 상황을 뇌리에서 잊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건이 발생한 2004년 9월 14일 나도 딸아이와 함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사건이 해결돼서 김씨 어머니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